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배움 공무원 국어 교수 이신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강부터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게 되면은 언어와 국어라는 지금 전체 큰 틀의 지금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교재 8쪽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언어에 대한 지금 개념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의사를 지금 전달하기 위해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소리와 기호의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리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호라는 것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말이 되겠고, 그리고 기호는 글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언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언어가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문자 언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음성 언어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음성 언어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물리적 말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문자라는 것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강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열심히 의미를 전달을 받겠죠. 하지만 이런 언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지금 소통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문자라든지 또는 전화통화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들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에 대해서 우선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짚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언어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역할이 있는지, 또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면 된다, 이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언어라는 것은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언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협의의 언어이다, 협의. 자, 협의라는 것은 언어의 개념으로 치게 되면은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개념. 자, 협의의 언어에서는 음성과 문자 언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큰 범위로 가게 되면은 광의의 언어가 있을 것인데, 자, 광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좁은 의미, 광의 언어는 넓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했었을 때, 만약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떠들고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손가락을 가지고 입술에 갖다 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외적 비언어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조용히 하라구나 라는 의미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광의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협의의 언어와는 약간 다르게 몸짓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짓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든지, 자, 이런 부차적인 의미까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우선 1번 말과 언어가 나오고 있는데, 말과 언어의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 음성 부호이다. 이것이 언어의 첫 번째 개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라고 해서 간단하게 협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언어보다 협의의 언어를 지칭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언어라는 것은 우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8쪽 2번이라고 나오고 있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쭉 서술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는 다음 쪽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우선 3번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음성 언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문자 언어와는 다르게 별도의 습득 없이, 그러니까 별도의 학습 없이 습득할 수 있는 이것이 음성 언어가 될 것이고,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글의 기호 체계, 그러니까 자음이다, 모음이다,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서 음절로 구성한다, 또는 모음 하나만으로도 음절을 구성한다, 또는 뭐 칠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칠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음성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이런 음성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학습 없이도 습득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차이점을 할 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었을 때 음성 언어를 먼저 중점을 두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성 언어의 매개물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소리. 말을 하고 듣고, 소리가 말과 청각이 되는 것이겠죠. 청각에 의존한다라고 나오고 있고, 제약을 받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음성 언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간적이 되겠죠. 순간.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함과 동시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표현수단으로 당연히 말 듣기가 되겠죠. 표현수단은. 자, 그 다음에 이해수단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상대의 의사 반영으로 가시게 되면 청자의 반응을 고려를 하면서,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음성 언어를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협의의 언어였지만 광의의 언어에서 말을 할 때 손짓, 몸짓, 그 다음에 발짓, 행동, 이러한 것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야, 나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야, 나 막 화났다라고 하면서 말도 높이면서 행동도 뭐 발을 동동 뭐 이렇게 구른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몸짓, 손짓, 행동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요거는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언어적 표현. 자, 그래서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수반할 수 없지만은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수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수정이 나오고 있는데 말은 어떻습니까? 한번 내뱉으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말을 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 전달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직접으로, 즉 대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문자 언어 어떻습니까? 음성 언어가 이해가 가시면은 문자 언어는 자동으로 쭉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자 언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문자라는 것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시각에 의존을 할 것이고, 물론 시각장애인분들은 또 점자라는 또 하나의 또 매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공간을 보게 되면 문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문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보존할 수 있는, 보존성이 상당히 뛰어난 게 사실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은 보존만 가능하다면은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영속 역시 이것도 역시 보존성의 의미를 두시면은 의미 이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표현 수단으로는 어떻습니까? 쓰기가 되겠죠. 그리고 읽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밑에 이해수단. 자, 그리고 지금 상대의 의사 반영이라는 것인데, 글쓴이는 독자의 반응을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라는 것은 글을 쓸 때 정말 신중을 기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 두 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달 내용은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심사숙고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전달할 때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전달 방법은 아까 음성 같은 경우에는 대면 또는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만, 우리는 글이라는 것은 글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과 관련 있는 2번 언어의 기호적인 특성, 즉 언어의 본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 언어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2번의 언어의 기호적인 특성, 언어의 본질로 가게 되면 첫 번째 언어의 기호성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기호성. 자, 언어의 기호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여러분들 그 신호등이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자, 신호등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에 빨간불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형식. 자, 만약에 빨간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느냐? 건너지 마시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용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음성과 문자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 그 중에서도 이 문자의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것은 내용은 이런 건너지 마라. 형식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빨간불을 통해서 건너지 마라.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언어의 기호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의 기호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선 계속해서 보시면은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것은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이다. 기호의 체계에다가 밑줄을 긋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형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실어 나갈 수 있는 형식,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길 지나다가 어떻습니까? 나무라는 형식이 있으면 저 나무를 보고 줄기 이로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칠판이라는 이게 있으면은 역시 형식은 이거겠지만은 칠판은 어떻습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모든 사물은 다 언어의 기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언어의 자의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의적인 관계로 지금 맺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자의라는 말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사랑이 있네요. 그리고 러브가 있고 애가 있다라고 칩시다. 사랑이 있고 러브가 있고 애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가 있고, 중국어로 나무 목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또는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요렇게 되겠고, 한자어로는 요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이고, 물을 보고 요렇게 표기를 하는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트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워터, 이런 표기 방식을 사용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한자어로 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하시게 되면은 이 물이라는 것이 있고 나무라는 것이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 어떻습니까? 표기라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어가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는 지금 2번에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필연성, 만약에 필연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언어는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필연적인. 물이라고 하게 되면 물은 이것밖에 연결이 안 돼, 이 말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세계 언어는 물이라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나무라는 것을 보고 여러 기호의 이런 체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와 물과 사랑을 보고도 표기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온 것,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뭐가 되느냐? 언어의 자의성이 되겠습니다. 자의성.
자, 여기는 언어의 기호성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언어의 자의성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의 사회성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북한산 있죠. 북한산은 북한산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북한산을 설악산으로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라산하고 백두산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한라산하고 백두산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한라산하고 백두산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산을 통째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뭐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름.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은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으로 가게 되면은 언어는 그 사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언어의 사회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지우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우개가 여러분들 진짜 지금 공부하시면서 있는 그 지우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의도는 이 칠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우개 보십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우개 바라보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약속을 깨버렸죠. 칠판을 칠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우개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우개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이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의 사회성을 제가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고 또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어의 역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 언어의 역사성으로 가게 되면은 언어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고, 그리고 발전하다가 되는 것이겠죠. 발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라는 말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벗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친구라고 해서 한 7번, 뭐 6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친구라는 말을 6번, 7번 이렇게 부르는 순간 벗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점차, 네, 소멸되어 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벗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다음 세대 또는 다다음 세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이제 불려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언어가 만약에 안 불려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소멸되게 되겠죠. 예전에 그 고유어들이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즉 소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멸된 이유를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조선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자 어휘, 네, 이제 집에 이제 주된 이제 계층들이 이제 한자를 이제 사용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좀 정착이 되게 되면서 고유어가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져야 어떻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겠죠. 또는 언어라는 것은 또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우선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본래 있던 말이 지금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도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이라는 말이 있고 지문이라는 말이 있고 골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리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지다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우선 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문 같은 경우에는 1000이 되겠습니다. 1000. 그 다음에 골이라는 것은 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리라는 것은 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지다리라는 것은 말이, 예전에 말이 있었죠. 말. 자, 마지막에 말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기구를 우리는 지다리라고 불렀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온부터 시작해서 온, 지문, 골, 잘, 지달,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고 있는 말인데 지금 사용을 합니까? 그렇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언어는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소멸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해당하는 예. 자, 요거 예전 말로는 100이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0이라는 말, 그리고 만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억이라는 말인데, 이때 당시에는 온부터 시작해서 지달까지는 네, 그때는 사용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본래 있던 말이 사라지다. 언어의 역사성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은 세만이 생겨나다. 세만이 생겨나다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가면 갈수록 점점 발전되고 있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없던 물건들이, 없던 사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물건이 새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가 뭐가 되느냐? 생성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생성.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는 생성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은 그대로 있으나 뜻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되는데, 어여쁘다. 어여쁘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어여쁘다는 예전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예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여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불쌍하다 해서 지금은 예쁘다라는 것으로서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의미가 바뀐, 의미가 변화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안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면. 예전에 안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안면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예전에 이 안면이라는 것은 어떻냐? 예전에 안면은 몸 전체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 전체. 자, 몸 전체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의 안면은 얼굴이 되겠죠. 얼굴. 자, 그러면 예전의 안면은 몸 전체에서 지금은 얼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의미 축소가 되겠습니다. 의미 축소. 자, 그래서 지금 언어는 또 발전하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다가 의미가 변화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의미가 안면 같은 경우는 몸 전체에서 이렇게 지금 네, 안면, 얼굴까지 의미가 축소되는 의미 변화 축소,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이동 같은 경우는 의미 변화로, 네, 혹시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동은 변화, 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어여쁘다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가로 열고 어쁘다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거기 보면은 어쁘다가 있는데 두 번째 음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가 아니라 네, 요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여쁘다 할 때. 자, 요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화살표 표시를 보게 되면은 언어는 끊임없이 생성, 소멸, 발전하다라는 형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언어의 추상성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추상성. 자, 여러분들 언어의 추상성은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다가 밑줄을 긋도록 하십시오. 언어는 여러 사물로부터 공통 속성을 뽑아내어 개념을 만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과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들을 지금 사과, 감나무, 배나무를 쭉 보면서, 자, 보니까 지금 나무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줄기가 있더라, 잎이 나더라, 열매가 맺히더라, 또는 어떻습니까? 네, 목재 껍질은 지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은 줄기와 가지는 네, 이런 목재 껍질로 구성이 되고 있더라. 여러 가지 공통된 속성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네, 이런 공통된 속성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언어는 여러 사물들로부터 공통 속성을 뽑아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언어의 추상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언어의 추상성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실 때 공통된 속성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 자, 요거는 네,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사과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네, 그런 나무를 통해서 공통의 속성을 뽑아낼 수 있다, 추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언어의 규칙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언어의 규칙성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면은 하나의 문장을 보면은 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 요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물이 얼음을 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가면 우리가 보호라는 것은 문장의 주 성분의 하나로서 보호를 보이게 될 건데,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되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조사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이 또는 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 또는 가. 이거 어떻습니까? 규칙성, 언어의 규칙성을 위반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국어의 문장 구성은 어떤 순서대로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주어가 있을 것이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물이 얼음이 되다, 나는 학생을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물이 얼음이가 되겠고 나는 학생이가 되는 것이겠죠. 규칙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순이 바뀔 때, 어순이 바뀔 때도 역시 이 문장의 규칙성을 어긋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학작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장의 어순을 바꾸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것은 도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의 문장 순서 배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문장 구조가 있을 것인데 서술어가 제일 많이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언어의 규칙성을 위반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분절성으로 가게 되는데 언어의 분절성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언어의 분절성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어의 분절성 같은 경우는 무지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7가지 색깔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7가지 색깔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더 많은 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그것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 즉 분석이 되겠습니다. 분석. 쪼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이라고 했었을 때 그 경기가 실제 있느냐?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밤에서 그 다음 새벽으로 가서 아침이 되고 똑같은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굳이 2015년에서 2016년 1월 1일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얼굴도 그렇죠. 얼굴. 뭐 뺨이 있다라든지 턱이 있다라든지 뭐 입술, 입, 얼굴이라는 구성 안에서 이렇게 또 굳이 나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의 분절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분절성.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 사람들은 경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나누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어의 분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의 분절성 같은 경우는 뭐에다가 초점을 두시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것, 분석, 쪼개다 이걸로 초점을 두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가게 되면 언어의 개방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언어의 개방성 1번으로 가게 되면 문장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수많이 우리는 무수한 문장, 무수한 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서 문장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 언어의 개방성 1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의 사문을 표현할 수 있다. 용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봉황새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만화책에 보게 되면 나오는 뭐 손오공도 그렇고 이런 내용도 실제 없는 내용이겠죠. 또는 유토피아도 그러겠죠. 이런 내용도 실제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런 언어의 개방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언어의 개방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랑, 의문, 실효성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이고 평화 그 다음에 뭐 희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추상과 관련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언어의 개방성 두 번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시 니은에 나오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문장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는 젊은 사람들의 어깨에 희망을 걸고 있다. 희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게 되면 나는 나의 미래를 예측 그 다음에 확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추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시 언어의
개방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것을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이 언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부분은 언어에 대한 언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언어의 지금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여기까지는 언어에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언어의 본질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언어의 본질은 우선 첫 번째 기호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기호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의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의성 꼭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의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성.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본질 네 번째, 그리고 언어의 본질 다섯 번째는 추상성, 공통된 속성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나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언어의 규칙성으로 갔습니다. 언어의 규칙성. 언어의 규칙성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특정 조사가 잘못 사용이 된다라든지 또는 문장의 어순이 바뀔 때 이럴 때 언어의 규칙성이 위배되었다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언어의 분절성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분절성은 기출문제에서도 나왔고 꼭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분절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눌 수가 있다, 분석하다, 즉 쪼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언어의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개방성. 자, 이렇게 언어의 개방성이라고 해서 크게 8가지 포인트. 자, 여기는 언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본질. 자, 언어의 본질이라고 해서 전체 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언어의 기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우선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담화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어의 담화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구성. 예를 들어서 토의가 있겠죠. 토의. 그 다음에 토론도 있을 것이고, 연설도 있을 것이고, 협상도 있을 것이고, 발표도 있고, 강연도 있고, 그리고 면접, 협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지금 기능 같은 경우는 언어 담화로서 이런 이야기 하나의 요소로서 기능,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를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담화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고 있느냐,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되겠죠. 화자, 발신자가 되겠습니다. 발신자. 여러분들은 지금 청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수신자가 되겠죠. 물론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은 뭐로? 저는 지금 언어로, 그리고 칠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호로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언어의 우선 기능이 되는 것인데, 자, 우선 그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표현적인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적인 기능. 자, 여러분들 거기 표현적인 기능으로 가게 되면은, 자, 우선 화자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밑줄 긋도록 하십시오.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판단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이라고 해서 거기가 계속 밑줄 그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표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의 기능은 거기 가에서부터 라까지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우선 첫 번째 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사실적 판단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의 사실적 판단 표현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 금의 무게가 10g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사실로 믿고 있죠.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서 출발하시지요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가 되겠죠. 공손한 태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되는 것인데, 이 책은 참 재밌다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참 재밌다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의 기능이 있느냐? 바로 호감이 있겠죠. 호감. 자, 그 다음에 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에서는 판단에 대한 확실성 여부 표현이 되는 것인데, 영희는 공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 아는 것 같다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확신성이 결여되어 있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네 개 말고도 화자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았다라는 것도 역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역시 표현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우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표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표현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게 되면은 표출적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표출적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표현 의도라든지 전달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표현 의도라든지 전달 의도라는 것이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으로서 청자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무심코 나오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 예를 보게 되면 뭐 에그먼이라든지 뭐 아이고먼이라든지 뭐 아이고 아파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표출적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보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CD라든지 또는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뭐 파일 보존할 수 있는 신문이라든지, 자, 그래서 신문, 서적, 테이프, CD, 동영상 또는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어의 전달 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즉 언어를 수단으로 지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지식과 정보를 어떻습니까? 축적하고 보존하는 기능, 이것이 바로 언어의 보존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감화적인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 감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봐줘야 되는 것이, 우리 아까 표현의 기능 했죠. 표현의 기능. 이 표현의 기능과 여러분들 이 감화에 해당하는 기능, 요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감화의 기능,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자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죠. 청자로 하여금 지금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인데, 이 감화의 기능은 다른 말로 지령적인 기능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지령.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말은 감화적인 기능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령적 기능이라는 다른 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고, 자, 우선 그 가를 보시게 되면은 명령 형식이 되겠습니다. 명령 형식을 보게 되면은 직설적인 지령적인 언어다라고 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라. 그 다음에 청유형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자. 그 다음에 의문 형식으로 보면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없니? 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직설적인 지령적, 역시 직설적인 지령적, 그리고 완곡한 형태의 지령적인 언어라고 해서 청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를 보게 되면 진술 형식이라고 해서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가고 있죠. 표어가 들어가고 선거 유세가 들어가고 광고문이 들어가고 격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어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좋다. 그리고 선거 유세 같은 경우는 그는 유능한 정치인이며 훌륭한 인격자이다. 컴퓨터는 성능이 뛰어나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 그리고 침묵은 금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이런 진술 형식도 역시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감화적인 기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이제 감화적 기능이나 이제 이게 표현의 기능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있죠. 그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어서 출발하시지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령적인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게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요청과 공손한 태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 혹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감화적, 지령적 기능 아니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계실 건데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요청과 공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기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로 가게 되면 친교적 기능은 사실 상당히 쉽죠. 친교적인 기능.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또 사회적인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게 되면은 미학적 기능이 됩니다. 이 미학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언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세련된 말, 즉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시에서 많이 보게 되는 언어의 기능이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다 또는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지금 조용하다, 잔잔하다 또는 호수처럼 깊다, 이런 속성 그대로 지금 같이 은유법으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학적인 기능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가게 되면 관어적인 기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어와 언어끼리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증진시키고 체계화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물의 분자식은 H2O 이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어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언어와 언어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관어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관어적인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를 보게 되면 이제 전달의 기능이 있는데, 언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달이라는 것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설명문, 그 다음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설명문하고 안내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목적 자체가 정보 전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1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간단히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우리 언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지금 언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언어라는 것은 우선 크게 소리 플러스 기호의 체계이다라는 것들 있죠. 소리 플러스 기호의 체계이다. 소리 같은 경우는 말, 기호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라는 것은 음성과 문자 언어의 협의,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까지 비언어적까지 표현하고 있는 광의 언어까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어의 본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본질. 자, 언어의 본질 부분이 되는데 여기까지. 언어의 본질은 제가 아까 잠깐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까지.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의성도, 사회성도, 역사성도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은 뭐가 되느냐? 언어의 이 자의성에 대해서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 이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건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 꼭 기억을 잘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언어의 기능. 자,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 표현의 기능부터 뭐 표출의 기능, 그다음에 뭐 지령적 감화적인 기능이라든지 관어적인 기능이라든지 정보 보존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뭐 정보 전달의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기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만 좀 해주시면은 크게 앞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죠. 자, 뒤쪽으로 이제 잠깐 가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13쪽에서 자, 문제 조건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죠. 기출문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언어의 분절성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4번에 나오고 있는 언어의 지금 본질 특성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은 3번을 보게 되면 분절성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분절성이라는 것은 분석, 나누어 쪼갤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선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언어라는 것은 문장, 단어, 형태소, 그리고 의문으로 쪼개지다, 나누어지다 이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언어의 분절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점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구체적인 무지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지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분절성이 되겠습니다. 분절성. 자, 우선 1강에서는 우리 이렇게 언어란 무엇이며 언어의 본질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언어의 기능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1강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의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